뉴욕 증시는 중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은 하락했고 S&P 500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는 중국의 금리 인상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경기 회복이 더딜 것이라는 전망에 자동차 업종이 약세를 보이면서 독일 닥스 지수는 1.23% 내렸습니다. 국제 유가는 중국의 긴축 기조에 따른 원유 수요 위축이 우려로 작용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0.6% 내린 9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 동부 지역을 덮친 폭설과 한파로 쇼핑객 수가 크게 줄어 성탄 연휴 이후 급증할 것으로 기대됐던 소매점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매출 호조로 부진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대형 보험사 AIG가 총 43억 달러 규모의 신규 여신 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규 운영 자금을 정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 AIG는 일부 차입금을 상환할 방침입니다. 대다수의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6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 매입 계획을 예정대로 실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정시의 김종성입니다.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 증시도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 그래도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미국 증시 역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S&P 500은 되레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특별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았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감됐는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광화문 지점의 안동우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탄 연휴를 마치고 미국 증시 개장을 했는데 초반에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양호하게 끝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예, 미국 시장은 초반 중국 성탄절 기준금리 인상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하다가 네. AIG의 호재로 인해서 장 막판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미 동부 지역의 폭설에 따른 소매업체들 실적 부담감 그리고 중국의 금리 인상으로 장 초반 계속 마이너스를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마지막에 이제 조금 그래도 시장이 S&P나 나스닥이 플러스로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일부 글로벌 산업주와 에너지주로 약세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은행주 위주로 지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은행주 위주로 지수가 상승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이 금리 인상이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에 대한 영향일까요? 이 상품 시장에서는 이런 모습도 좀 보였고요. 좀 구체적으로 미국 시장 어떻게 돌아갔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금리 인상 영향으로 중국 영향을 받는 일부 종목은 빠졌는데요. 특히 이제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가 0.72% 내리고 보잉이 0.48, 캐터필러가 0.4, 맥도날드가 0.7 정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 공적 자금 상환을 서두르고 있는 AIG 요런 AIG의 영향으로 금융주의 모멘텀을 실어줬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6, JP모건이 1.4, 시티가 1.9 이렇게 해서 은행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S&P 동부 폭설로 인해서 소매업종인 S&P 소매업종 지수가 0.26%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장중에 이 호재성 재료로 인식됐던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공적 자금의 운영 자금과 관련된 이 내용을 목을 맬 수밖에 없었던 AIG가 좀 그래도 숨통을 트이게 됐습니다. 신용 공여 한도를 취득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규모가 43억 달러 규모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예, 공적 자금 상환을 서두르고 있는 AIG가 민간 상업은행으로부터 신규 여신 한도로 취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AIG는 신규 운영 자금을 조달을 더 이상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게 됐는데요. 이는 곧 신용 불량을 사실상 졸업하는 셈이 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그 AIG는 36개 은행으로부터 총 43억 달러 규모의 그 신규 여신 한도를 지독했는데요. 이 내용 자체를 어떤 그 특징적으로 살펴본다면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어떤 그 금융 부분에 있어서의 그 회복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물론 뭐 서울도 눈이 상당히 많이 왔는데, 예, 뉴욕 같은 경우, 미국 동부 지역의 이 폭설 한파, 이게 또, 미국 경기에도 이 악재로 또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금융회사들이 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모로 피해가 좀 있죠? 예, 미 북동부 해안 지역을 강타한 폭설 때문에 그 대형 금융회사들의 발이 묶였는데요. 미국 뉴욕과 뉴저지에 위치한 그 미국 2위 은행인 JP모건과 시티그룹이 해당 지역의 전 영업점의 문을 닫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27일 오전까지 30에서 60cm 눈이 쌓이면서 뉴욕과 뉴저지 공항이 모두 폐쇄되고 철도 운행까지 중단되면서 JP모건의 뉴욕 지사와 전 영업점 간 연결이 두절되고 그랬지만 일단 빨리 영업 정상화를 위해서 서두르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눈이 또 많이 오게 되면은 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 소매점 매출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반대로 온라인 매출이 요즘 크게 늘면서 이 부분을 대체적으로 메울 수 있다. 이런 보도까지 또 함께 나오고 있어요. 예,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미 동부 한파로 인해서 쇼핑객 수가 크게 줄어들어가지고 크리스마스 이후 급증할 것으로 기대됐던 소매점 실적이 감소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티를 포기하고 거리로 나오지 않으면서 연말 파티보다는 신년 파티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소매점 매출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크리스마스 연말은 연중 행사로 찾아오는 5대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 폭설로 인해서 매출이 줄어든 부분을 만회하기서는 약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래서 이 오프라인 매장의 부진은 어느 정도 상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31일부터 해서 약 36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15%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도 이 특별한 모멘텀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차 양적 완화가 나온 지도 꽤 됐는데, 이걸 시행하는지 그 여부를 놓고도 이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월가 전문가들은 6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 매입 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요. 예.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은 FRB의 6천억 달러 규모 국채 매입 계획을 예정대로 끝낼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응답자의 88.6%가 연준이 내년 6월까지 6천억 달러 국채 매입을 예정대로 끝낼 것이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아울러 실업률이 8.6%로 떨어진 이후에나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미국 경제는 3.5에서 4%가량 성장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고요. 성장률이 맞아 들어간다면 현재 9.8%인 실업률이 9% 초반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준의 금리 인상은 2012년 하반기에 가서나 기대할 수 있는 이벤트로 예상하고 있는 그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 재무부가 이 2년 만기 국채 입찰 낙찰 금리가 0.74%로 나왔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도 살펴볼까요? 예, 미 재무부가 실시한 2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 낙찰 금리가 0.7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이래 최고치입니다. 특히 입찰 수요 강도로 측정하는 비드 투 커버율이 3.71을 기록하면서 지난 2년간 입찰 평균이 3.7을 웃돌았습니다. 네. 유럽 증시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이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휴장을 했는데 나머지 증시, 이 개장을 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낙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중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그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프랑스는 38포인트 떨어진 3,862, 독일은 89포인트 떨어진 6,970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29일까지 휴장이었고요. 일단 그 중국이 두 차례 걸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여파로 글로벌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주요국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중국의 그 베이징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를 월 2만 대로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 특히 자동차주의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뭐 폭스바겐이 4.76%, 뭐 다임러가 4.7, BMW가 6.02%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국이 연휴인데다가 그 주요국들의 연말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거래량은 최근 한 달 평균의 30%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시장이 과매수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있고 연말 차익 실현의 기회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중국의 금리 인상의 경우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고 내년 다른 국가들의 잇따른 금리를 올릴 것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는 이런 모습 때문에 유럽은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상품 시장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도 하락을 했어요. 네, 그 유가는 그 중국 금리 인상하면서 원유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로 유가를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오펙이 핵심 국가들이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원유 공급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유가 하락폭은 제한됐는데요. 일단 서부 텍사스 원유 기준으로 배럴당 51센트 하락한 91달러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은 그 온스당 그 0.2% 상승하면서 1382.9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유로화는 0.036달러 상승하면서 그 1.3149달러를 기록했고 반대로 달러는 중국 금리 인상 영향에 하락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88.37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제 2010년 미국 장도 마무리를 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마무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2011년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미국 경제 어떻게 예상되는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2011년 미 경제가 그 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보폭은 빠르지 않은 우보형, 즉 소걸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가장 긍정적인 골디럭스형 회복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그 2011년 중에 그 시중 자금의 위험 자산 선호 추세가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존 시각을 계속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그 골디럭스형 회복 진행을 위해서는 그 현재 미국 개인 소비 같은 경우는 이제 5개월 연속 그 증가세가 상회를 했었는데 이런 지속적인 소비 회복을 위해서는 고용 시장 개선 수반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미국 12월 그 미시간 소비자 신뢰 지수가 6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복 기조는 지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2011년 초반 그 미 고용 시장의 개선이 수반된다면 소비 심리 회복세 확산과 더불어 지속적 경기 회복 가능성이 공고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그 봐야 될 게 그 실업률 관련해서인데요. 그 미국 그 12월 18일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가 4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3주 연속 정체를 보였었는데 이 40만 명선 하향 돌파가 관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 계속 이야기하지만 미 고용 회복과 소비 회복이라는 그 선순환적 경기 회복의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동지표의 40만 명선 하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그 핵심 내구재 신규 주문 같은 경우 이제 그 11월 달에 그 전월비 2.6% 증가 반전했는데요. 이는 그 미 설비 투자 회복세가 유효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크게 회복하는 모습이 아니라서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2011년 중에 그 미 기업 이익의 견조한 증가세가 그 자본재 지출 확대를 통해서 설비 투자의 견조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밤 발표될 미국의 경제 지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예, 오늘 밤에는
두 가지 지표가 발표됩니다. 그 10월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하고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그 이전치가 0.6% 상승이었는데 이번에는 0.2%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12월 그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는 56.3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치 54.1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광화문 지점의 안동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박미라입니다. 오늘도 보다 발빠르고 신선한 지구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출발합니다. 영국 사법당국이 공공장소와 번화가에 대한 대규모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체포한 용의자 9명을 기소했습니다. 증거자료 검토 결과 이들은 모두 유죄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영국 웨스트 미들랜드 경찰은 성명을 내고 지난주에 체포한 용의자 12명 가운데 9명을 테러와 폭파 모의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3명은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10월에서 11월 사이 인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재산 피해를 가져올 만한 폭파 사건을 공모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체포 직전까지는 테러 목표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 답사도 마쳤다고 덧붙였는데요. 기소된 용의자들은 이날 오후 늦게 웨스트민스터 치안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웨일스와 잉글랜드 중부, 런던 등에 거주하는 19세에서 28세 남성들로 BBC는 이들이 모두 영국 국적이며 방글라데시계 이민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웨스트 미들랜드 테러 방지국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들에게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가디언 등 현지 언론은 영국 경찰이 국회의사당과 번화가 쇼핑몰 등을 목표로 테러 모의를 한 12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 관광지인 태국에서는 2004년 쓰나미로 인해 23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규모 참사가 일어났었는데요. 태국의 점성술사들이 이달 말 유명 휴양지인 푸켓 해역에서 쓰나미가 다시 발생할 것으로 예언해 현지 관광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관광 대국인 태국은 점성술사들이 쓰나미 재발생 예언으로 관광 예약 취소 사태가 잇따르자 이 예언을 불식시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최근 점성술사들이 이달 말 푸켓과 라용 등 유명 휴양 관광지에 쓰나미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호텔 예약 취소 사태가 잇따르는 등 성수기에 접어든 관광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태국 총리실 부비서실장인 안차리 와니치는 푸켓 등의 주민과 관광객들이 안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는 쓰나미 조기 경보 시스템과 비상시 행동 계획 등을 구축하고 있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태국 관광지를 방문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슐라롱콩 대학의 지질학자인 쿠루아완 장케오는 현재로서는 쓰나미가 발생할 것이라는 징후가 없다며 가까운 장래에도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후유행 프라카 민타라 기상국 국장은 어떤 사람도 지진 발생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정부는 쓰나미 감시 시스템과 재난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엔 인종회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내년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정상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표부 카레안 페레츠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10주년 기념 행사가 악명 높은 더반 프로세스의 하나로 규정된 이상 2011년 9월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알렸는데요. 유엔 인종회의는 200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처음 열린 세계 인종차별 철폐 회의로 더반 선언 및 행동 계획을 채택했었습니다. 당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시오니즘을 인종차별과 연계시킨 결의 초안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철수했는데요. 유엔 총회는 이틀 전 더반 선언 10주년을 기념하는 회의 개최안을 찬성 104, 반대 22, 기권 33표로 가결했으며 회의는 내년 9월 21일 유엔 총회 연례 강요회의 도중 하루 일정으로 개최됩니다.
페레츠 대변인은 이스라엘도 인정차별에 맞서는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힌 뒤 2001년 더반 회의는 반유대주의와 이스라엘 유대계에 대한 증오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캐나다가 이번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으며 미국 상원의원 18명도 지난주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게 불참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리스 대사관을 타깃으로 한 소포 폭탄 테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어 유럽 국가들에 대한 테러 공포가 극에 이르렀는데요. 테러에 대한 국제적 안정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로마 주재 그리스 대사관에 소포 폭탄이 발견돼 폭발물 처리반이 안전하게 해체했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에 따르면 그리스 대사관 외부에서 수상한 소포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경찰과 폭발물 처리반이 현장에 출동했는데요. 그들은 조사 작업을 벌인 뒤 뇌관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폭탄 테러 시도는 스위스와 칠레 대사관에서 소포 폭탄이 터져 대사관 직원 2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지 나흘 만에 일어났습니다. 사건 후 이탈리아 무정부주의 단체인 무정부주의 연맹은 스위스와 칠레 대사관 소포 폭탄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성명을 담은 작은 상자를 대사관 중 한 곳에 보냈는데요. 이탈리아 경찰은 그리스 대사관에 배달된 소포 폭탄이 무정부주의자 단체가 스위스와 칠레 대사관에 보낸 소포 폭탄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덴마크와 모나코, 베네수엘라 대사관에서도 수상한 소포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폭발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의 전국 혼란이 한 달째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세계 최대 코코아 생산국이 아프리카 새 화약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유혈 충돌에 따른 인명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대선 승자라고 주장하는 로랑 그바그보 대통령은 국제사회 사퇴 압력에 계속 어깃장을 놓고 있는데요. 서아프리카 각국은 그바그보 정부의 무력 개입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실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유엔은 지난달 치러진 대선에서 국제사회 승자로 인정을 받은 알라산 와타라 전 총리와 그바그보 간 충돌로 현재까지 173명 이상이 살해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집단 매장 의혹은 아직 조사하지 못한 상태라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엔은 또 이미 14,000명 이상이 혼란과 유혈 충돌 피해를 코트디부아르를 떠나 라이베리아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그바그보 정부는 유엔이 이번 사태에 대해 객관성과 균형이 부족한 절반의 진술만 전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유엔의 발표 내용을 부인했는데요. 군과 보안군에 대한 통수권을 보유한 그바그보는 유엔과 미국, 과거의 식민 종주국인 프랑스, 아프리카 연합, 유럽 연합 등 국제사회에 계속되는 하야 압력에도 한 달째 실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국 지도자들은 2002년 이후 수년간 이어진 내전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인도 북부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어 항공과 철도, 도로 운행에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타임즈 오브 인디아, 힌두스탄 타임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밤부터 짙어진 겨울 안개가 뉴델리를 비롯한 북인도 지역에 교통 대란을 일으켰는데요. 항공편은 250편이 지연되고 38편이 취소, 42편이 회항했으며 철도는 70편이 4시간에서 최장 30시간까지 지연 운행된 가운데 23편은 출발 시간이 재조정됐고 11편이 취소됐습니다. 철도의 경우는 특히 라자스탄주 바르트푸르 지역을 중심으로 공무원 직업 할당률을 높여달라고 요구하는 부르자족의 시위까지 겹쳐져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타임즈 오브 인디아는 보도했습니다. 도로 역시 혼란을 겪었는데요. 특히 이른 아침 시간은 시계 제로에 가까울 만큼 짙은 안개가 드리워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거나 고가도로 난간을 넘어서 아슬아슬하게 멈춰서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로 인해 델리 시내에서만 1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힌두스탄 타임즈가 전했는데요. 델리 인접 신도시인 노이다 고속도로에서는 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 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가자 지구의 평화는 찾아오지 않고 있는데요. 전쟁이 종결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남부 접경에는 긴장이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의 무장 세력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스라엘 남부 쪽으로 로켓과 박격포탄을 쏘아 올리고 있고, 이에 이스라엘군은 전투기를 투입해 가자 지구의 주요 목표물을 폭격하는 보복 공습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도발은 가자 지구를 장악한 하마스와 느슨한 형태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이슬람 지하드 등 소규모 무장 단체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하마스는 로켓이나 박격포탄 공격이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를 재침공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면서 소규모 정파들의 자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하마스 고위 지도자의 마흐무드 자하르는 연설에서 하마스는 2008년 전쟁 이후 성립된 이스라엘과의 비공식 정전 합의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아비구두르 리베라만 외무장관은 현 상황에서 팔레스타인과의 평화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발언해 중동 평화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만들었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9월 초 미국의 중재로 평화 협상을 재개했으나 요르단강 서안 지역의 유대인 정착촌 건설 문제로 양측의 협상은 사실상 결렬된 상태입니다. 독일 정부는 러시아 법원이 전 석유 재벌의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이번 재판을 러시아 사법 원칙에 대한 시험대로 여기고 자세히 여겨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전 석유 재벌 미하일 호도르프스키의 재판에 대해서 재판부의 선고 이유와 판결 내용 전문이 공개될 때에만 평가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는데요. 이런 독일 정부의 반응은 이번 판결을 정치 재판의 본보기라고 비난한 독일 인권위원회 수장의 발언 직후 나왔습니다. 마르쿠스 레니 인권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해온 법질서에 관한 단지 수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호도르프스키 재판 과정에 일부 참석했던 그는 증인들의 증언은 그가 받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탈세 등의 죄로 복역 중인 호도르프스키는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추가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러시아 방송 에호 모스크바 등이 보도했습니다. 브라질의 80대 할머니가 사망 선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관에서 깨어나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과 담당 의료진은 물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망 진단을 받았던 할머니가 매장 진행 도중 살아온 사실을 전해졌습니다. 88세의 마리아 다스 도레즈는 지난 22일 의사로부터 사망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후 장례식에서 매장 절차를 밟던 중에 그녀가 다시 숨쉬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브라질 당국은 병원 관계자들이 할머니가 사망하지 않고 살아있던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매장지로 향하게 됐는지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할머니의 딸인 코스토디아 아만시오는 어머니가 다시 살아오게 된 사실이 기쁘지만 한편으로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돼 마음이 상한다며 병원과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0명의 손자를 둔 미국의 90대 할머니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만테카 지역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는 노부인 헬렌 영은 손자 24명, 증손자 57명, 고손자 19명을 두고 있는데요. 모두 100명의 손자, 손녀를 둔 이 노부인은 곧 한 명의 자손이 더 태어나면 101명의 손자, 손녀를 둔 대가족의 대모가 됩니다. 딸 캐롤 델마노스키와 살고 있는 영은 올해 크리스마스 이브를 아들 3명, 손자들과 보내는데요. 영은 이렇게 많은 자손들을 가졌다는 점에서 스스로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야흐로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는 가운데 통화와 문자, 단 2가지 기능만 있는 클래식 휴대폰이 출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영상통화, 증강현실, 길찾기, 이메일 등 첨단 기능을 갖춘 각종 스마트폰이 볼물처럼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통화와 문자, 단 2가지 기능만 있는 클래식 휴대폰이 출시됐습니다.
이 클래식 휴대폰을 내놓은 업체는 프랑스의 통신 전문 업체인 레키사로 이 회사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레키사는 지난 199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스타텍, 노키아 3210을 바탕으로 한 두 가지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레키사는 휴대폰의 이름 또한 스타텍, 노키아 3210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소비자는 오리지널 디자인을 그대로 살린 상품 및 자신이 원하는 컬러를 선택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휴대폰은 복잡한 기능을 부담스러워하고 심플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젊은이들 사이에 큰 인기를 얻을 전망이라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쌍둥이 형제나 자매는 몇 초 혹은 몇 분 차이로 태어나는 것이 보통인데요. 최근 영국에서 11살 나이 차이가 나는 새 쌍둥이 자매가 탄생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중서지방 월솔에 사는 리사와 남편 안드리아는 지난달 말 체중 3.3kg의 건강한 셋째 딸 라일리를 얻었습니다. 보통 아기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라일리의 탄생 소식은 전 세계 의학계에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그 이유는 라일리가 한날 한시에 수정된 생물학적인 쌍둥이 언니들이 태어난 지 무려 11년 만에 세상의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직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앓고 난임을 선고받은 리사는 1998년 9월 영국의 한 난임센터에서 24개 난자와 정자의 인공수정에 성공한 뒤 그녀는 이 중 2개를 이식해 이듬해 쌍둥이인 메간과 베사니를 얻었습니다. 두 딸을 얻은 지 10년 만에 리사와 안드리아 부부는 냉동 보관했던 나머지 난자 중 하나를 이용해 셋째 딸 라일리의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라일리는 언니들과 다른 색에 태어나 인공시술로 태어난 쌍둥이 중 역대 가장 큰 나이 차이를 기록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장난감이 아닌 책을 받아 급 실망했던 3살짜리 꼬마 기억하시죠? 이 꼬마가 한 TV 프로그램 나와 장난감 선물을 받자 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책을 받아 분노의 표정을 지었던 3살짜리 마이클 헬림의 동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140만 명 이상이 볼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화제가 된 이후 미국 MBC 투데이쇼에 어머니와 함께 나와 철부지 말괄량의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나온 동영상을 보며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는데요. 인터뷰 마지막에 그는 선물로 토이스토리3 우디 장난감을 받자 고맙다는 인사도 생략한 채 장난감에 온통 시선이 뺏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실제로 헬름이 책을 좋아한다며 동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마냥 철부지 말괄량이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극곰의 생태를 찍던 몰래카메라를 부숴버리는 북극곰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카메라는 무려 2억 원이 넘는 특수 카메라라고 하는데요. 자연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유명한 존 다우너는 노르웨이 군도인 스발바르에서 북극곰의 생태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생생한 장면을 찍기 위해 그가 사용한 카메라는 2억 3천만 원짜리 스파이캠으로 마치 눈덩이처럼 위장을 한 스파이캠은 무선으로 원격 조종되며 북극곰에게 가까이 다가가도록 제작된 특수 카메라입니다. 어미곰과 아기곰을 촬영하기 위해 접근하는 스파이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어미곰이 다가왔는데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잠시 관찰하던 어미곰은 입으로 물고 앞발로 후려쳐 카메라를 산산조각내기 시작했습니다. 눈덩이 위장이 통할 리 없었는데요. 비싼 카메라가 부서지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우너는 오히려 북극곰의 호기심과 지능을 알 수 있는 기회였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부터 보금자리 주택 공급 제도가 대폭 바뀝니다. 특히 서민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위주로 건설되고 분양가도 기존보다 낮아집니다. 배기량 1600cc 이하의 소형차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킬로미터당 100g 이하이며 경차가 받는 수준 이상의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채용 인원은 2만여 명으로 올해보다 6.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T와 정보통신, 기계, 철강업종 등은 내년 고용 전망이 밝지만
섬유 의류업과 유통무역업 등은 어두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 발달로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과 온라인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개인 간병 서비스업과 노인요양 복지시설업 등도 확장세를 보였습니다.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인 페이스북의 기업 가치가 현재 412억 달러로 인터넷 1세대 기업인 이베이나 야후 등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내년부터 소형 보금자리 주택이 많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소형 평형이 많이 공급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또 분양가도 낮아진다고 하는데 자세한 말씀 전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공급하는 이 보금자리 주택 제도가 이제 내년부터 대폭 바뀌게 됩니다. 우선 이 서민주택을 공급한다는 이제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네. 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을 50%까지 공급을 이제 확대를 하고요. 또 분양가 역시도 대폭적으로 낮춘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국토해양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업무 계획 중에 이제 일부분인데요. 현재 한 20% 수준에 머물러 있는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분양주택 비율을 이 절반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이 지구 내 도로와 녹지율을 조정을 해서 좀 분양가 인하를 좀 유도한다. 이러한 방침도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개선 방향들이 있습니다. 뭐 사전 예약 공급이란 물량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게 보금자리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네네. 이 생애 최초나 또 신혼부부 등이 특별 공급에만 적용을 하더니 소득 기준을 또 이 소형 주택의 일반 분양에까지 동일 순위 경쟁에도 적용을 한다. 이러한 방침도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밖에 보금자리 주택 건설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등 이 사업 방식도 조금 더 다양화하기로 했고요. 또 보금자리 이 민간 택지를 이 원형지 그대로 이제 선수 공급하고 또 건설 사업에 이 민간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현재 지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이 밖에도 중요한 게 이 민간 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 철폐가 일단은 그 골자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간 분양 시장 활성화도 이제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제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보금자리 주택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민간 아파트 분양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고요. 또 이 업체들도 하소연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민간 주택과 보금자리 주택을 함께 이 정부 이 주택 부문 업무 계획에 이 두 가지 핵심으로 삼겠다. 이러한 내용들로 현재 지금 꾸며져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이제 규제 완화책입니다. 이 서울을 제외하고 이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예정대로 폐지를 하는 것이 이제 내년에 추진이 되고요. 또 주택 건설 인허가 관련해서 심의 절차를 좀 통합을 해서 인허가 기간을 좀 대폭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이와 함께 이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좀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이 사업자가 좀 나눠서 분양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대량 미분양 사태로 건설사가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아무래도 대규모 단지 분양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뭐 수도권 이제 아주 핵심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택지가 그렇게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없지만 이제 수도권 외곽 지구만 나가도 뭐 2,000가구 이상 분양이 많고 또 그만큼 이게 큰 대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상황에 있어서 특히 이제 이런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선호를 하지만 사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꺼번에 물량을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 이런 것을 이제 쪼개서 분양을 함으로 인해서 좀 업자들의 좀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를 하겠다. 이러한 대책으로 현재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뭐 노약자라든지 신혼부부, 장애인 등에 대한 이 주거 지원 사업들도 대폭 확대를 하고요. 또 공공임대주택의 5%를 고령자용으로 공급하는 이러한 대책들도 현재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혜택이 원래는 경차에만 적용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또 바뀔 것 같아요. 저탄소 사업 정부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는 배기량 1600cc 이하의 소형차도 탄소 배출량이 적으면 경차 혜택 이상의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이 또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경차 혜택 말 그대로 경차 1000cc 이하 차량에 대해서만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죠. 뭐 세금도 많이 깎아주고 또 뭐 무슨 뭐 공영 주차장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혜택을 주는데 앞으로는 이제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으면은 경차가 받는 수준 이상의 혜택을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어제 마련한 이 저탄소 차
자동차 보급 대책의 골자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시중 차량 중에서는 뭐 현대 엑센트라든지 뭐 기아 프라이드 정도의 차량이 앞으로 이제 잘하면 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탄소 배출을 지금보다 확 낮춰야 되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 경차보다도 탄소 배출량이 적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실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이런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은 현재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실제 혜택을 받기까지는 좀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겠네요. 현재 지금 이 자동차 업계에서 기술 개발 속도를 저희가 생각을 하면은 뭐 짧으면 1, 2년, 길면은 한 3, 4년 안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좀 하이브리드 카에 아무래도 이제 우선적으로 지금도 현재 적용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적용이 될 테고 또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온실가스 감축 장치를 달아서 이제 좀 업계에서 좀 시간을 조금 더 두고서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는 정책인데 뭐 당장에 세금을 깎는다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 저탄소 이 배출 차량을 좀 더 이 생산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의미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 기업들을 그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기업 채용 내년도 한 2만 명 정도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특히 IT 업종 쪽에서 채용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알려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업 채용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이제 취업 준비생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올해 이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한 2만 명 정도의 사원을 채용을 할 것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취업 포털 잡코리아의 조사 결과인데요. 업종별로는 IT 업종과 정보통신 또 기계 철강 업종에 아무래도 좀 채용 사정이 괜찮습니다. 반면에 이 섬유 의료업이나 뭐 유통 또 무역 업종 쪽은 좀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조금 사정이 좋지 않을 것으로 현재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계 업종이나 철강 업종 같은 경우 이제 신흥국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 증가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최근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이 식음료 업종이라든지 이 외식업 쪽에 있어서도 좀 채용이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이 이제 대졸자들이 아무래도 많이 선호하는 공공기관 쪽 채용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 내년에 이제 국내 공공기관들이 한 6천 명 정도 신입사원을 뽑을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뽑는 것이 지금 이제 국민연금공단인데요. 내년 상반기 중에만 한 340명 정도를 현재 지금 뽑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밖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이라든지 근로복지공단, 또 가스공단, 보건복지의료공단 같은 곳에서도 100명이 넘는 이 대규모 인력을 내년에 충원할 계획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네, IT 정보통신 업계 쪽이 상황이 괜찮은가 봐요. 이렇게 인력도 많이 뽑는데 매출 역시 최근 들어서 많이 늘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이제 어제 발표한 이 서비스업 부문 매출액 조사 결과인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IT 부분에 화랑이 불면서 이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이라든지 뭐 온라인이나 또 모바일 게임이 소프트웨어 매출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이나 모바일 게임 쪽 매출액이 지난해만 무려 3조 1천억 원 정도 규모로서 이 전년 대비로 해서 30% 정도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이 밖에 전자상거래업이라든지 포털 서비스업도 모두 두 자릿수 매출액을 거뒀습니다. 이 밖에 기타 업종 중에서는 뭐 패스트푸드업이라든지 뭐 또 이제 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빨라지면서 이 개인 간병인업도 노인 요양 복지 시설이라든지 또 건강 보조식품업도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불과 10년 전까지 굉장히 큰 인기를 모았던 이 음반이나 뭐 비디오 이제 임대 사업 같은 경우 지난해 매출이 무려 이제 32%나 감소를 했는데요. 뭐 저희가 주변에서 봐도 과거 이제 비디오 샵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는 모습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밖에도 이 비디오 감상실 운영업, 과거 이제 비디오 방이라고 했던 이런 운영업이고요. 또 서적 출판업이라든지 또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좀 사양 산업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 기자 혹시 트위터나 아니면 페이스북 하십니까? 네, 저는 둘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페이스북 관련한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페이스북의 기업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으로 나왔어요. 1세대 인터넷 기업인 뭐 야후라든지 뭐 이베이 이런 기업 가치보다도 더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 이런 평가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시청자분들도 이런 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들 많이 쓰시고 있을 텐데요. 대표적인 이 SNS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페이스북의 성장세가 정말 거침이 없습니다. 이달 현재 지금 전 세계 가입자 수가 5억 8천만 명이나 달한다고 하는데요. 또 이제 기업 가치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올 상반기
한 264억 정도에서 하반기 412억 달러로 그 가치가 무려 56%나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전통적인 이제 인터넷 쪽 대기업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뭐 야후라든지 이베이는 이미 이제 올 들어서 뛰어넘었고요. 네. 또 이제 아마존의 기업 가치인 한 735억 달러에 이미 육박하는 수준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이제 창립자인 이 저커버그는 이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에 뽑혔죠. 네. 또 지난 10월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 창립 과정을 기반으로 한 영화 소셜 네트워크가 개봉을 해서 미국에서 박스오피스 1위에 거두는 굉장히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저커버그의 재산이 70억 달러로 알려져 있는데 세계 최연소 자수성가형 억만장자로 부상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급속히 스마트폰 보급이 되면서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그만큼 또 인맥 관리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활용도 점차 커지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도 뭐 스마트폰의 보급세 또 인터넷의 보급세가 계속적으로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SNS의 보급 속도도 빨라질 것이고 그에 맞춰서 이 뭐 페이스북이나 또 트위터의 앞으로 이제 가치도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현재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 다양한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조정을 받았고요. 이 해외 증시 소식도 한번 살펴보니까 그다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될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그다지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출발센 증시에서 우리 시장 출발 상황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출발센 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